이제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판례는 뭐 그렇게 물권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조금 있기는 해도 웬만하면 쉽게 다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총론. 자, 약관 규제에 관한 판례가 몇 개 있는데요. 약관이라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고요. 그 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려면 작성자가 명설명해야 되죠. 다만 모든 약관 조항을 다 명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약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법령에 동일한 약관 내용이 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있는 내용을 약관에 그대로 부연하고 있거나 반복하고 있는 조항은 굳이 명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령과 동일한 약관 내용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사업자 즉 작성자가 보험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명설명을 해야 계약령이 된다 그랬잖아요. 당사자 간에 다퉈요. 명설명 했네 안 했네 라고 다퉈요. 보험회사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분명히 명설명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그 약관이 계약령에 포함됐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보험회사가 저는 보험계약할 때 분명히 보험계약자에게 이 약관 조항을 명설명했고요. 따라서 이 약관은 보험계약 내용이 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설명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되겠죠. 자, 2번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요. 당사자는 약관을 지켜야 되고요. 그 약관을 지켜야 되는 걸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왜 지켜야 되는가가 구속력의 근거고요.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약관 자체가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서 우리 약관을 지키자라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 X. 3번 약관의 해석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불명확할 때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죠.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이 있죠. 옳은 지문이죠. 뭐 요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관에서 특히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 판례 잘 나오는데요.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야.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갑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매수인은 병이라고 돼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사람, 행위자, 계약서에 써 있는 명의인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구를 매도인으로 볼 것이냐, 누구를 행위자를 매도인으로 볼 것이냐 또는 명의인을 매도인으로 볼 것이냐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자가 매도인이라면 을은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게 되고요. 만약에 명의인이 매도인이라면 을은 대리인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자냐 명의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 말이죠. 자,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대법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을병이 모두 을이라고 생각했으면 을병이 모두 갑이라고 생각했으면 갑 이렇게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반면에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병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는가 가지고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럼 4번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관점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번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자, 을이 계약을 해요. 근데 병이
을을 통해 갑과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병도 을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계약 당사자 누구예요? 갑하고 병이죠. 그럼 을은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을은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를 판단하게 되니까 당사자가 누군지를 먼저 확정하고 나서 대리권의 존부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정하는 것은 을의 대리권이 있냐 없냐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을의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당사자가 갑으로 확정을 하고 을은 대리인이라고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을의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은 을의 대리권의 존부와는 상관이 없죠. 그죠? 만약에 을을 당사자로 확정하게 되면 을은 대리가 아니니까 명의를 도용한 거니까. 다만 갑이 을을 통해 계약을 하고 있고 병도 을을 통해 갑과 계약을 하고 있으면 일단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으로 결정을 하고 그럼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되고 그 후에 대리권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대리권의 존부 판단은 계약 당사자 누구냐를 결정한 후의 문제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고 나서 존부를 판단하니까 대리권의 존부와는 상관없이 갑과 병으로 확정이 일단 되겠지. 옳은 지문이죠. 자, 6번은 갑이 제공한 돈으로 을이 경매절차에서 을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을 때 경락인은 을입니다. 자금 제공자가 아니라 경락인 즉 매수인은 을입니다. 그럼 갑은 자금 제공자잖아요. 갑하고 을 사이에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을 네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라. 이때 경락인은 명의인이 경락인이 되는 거고요. 자금 제공자와 명의 사이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한 걸로 봅니다. 얘가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을은 갑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사든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을이 매수인 또는 을이 경락인이 되는 겁니다. 갑은 숨어 있는 거죠. 신탁자는. 6번 옳은 질문이 되죠. 7번은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신해서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을 거쳐서 을 이름으로 예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금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실명 확인한 을이죠. 실명 확인한 을이 예금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아니라. 설령 금융기관이 돈은 갑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한쪽은 은행일 것이고요. 당연히. 누구냐 상대방은 자금 출연자냐 명인이냐 실명 확인한 을이 당사자가 돼요. 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자금 출연자가 아니라 실명 확인한 을이 당사자다. 8번 갑이 대출한 자로 피하기 위해서 을을 형식상 주체부장으로 내었어요. 자, 대출은 갑이 받는데 을의 이름으로 대출 받는 거예요. 을이 대출 명의자예요. 자, 여기서 은행과 을이 대출 약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을이 채무자잖아요. 을이 채무자. 우리 빚인피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금융기관이 양해를 했다면 양해가 뭐예요? 통정이잖아요. 통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을과 은행의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죠. 양해라는 말이 있으면. 자, 따라서 이때는 을을 계약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가 되겠죠. 은행이 양해했다라는 말이 없으면 을이 대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처럼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을과 금융기관의 약정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고 이때 을은 대출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132페이지를 보면 이제 9번이 있어요. 판례가. 좀 판례가 길지요. 자, 9번은 이런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갑이
허무인 을이라고 돼 있죠. 자, 허무인 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을이에요. 갑이 병주식 계산화 증권 위탁 계좌를 개선하는 계약을 하는데 갑이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운전면허증에 갑사진이 붙어 있겠죠. 근데 이름은 을로 되어 있어요. 자, 갑은요, 병과 계약을 하면서 이 계좌는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은? 당연히 갑계좌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해서 갑은 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증권회사는 갑이 보여준 신분증에 을이라고 되어 있고 사진이 갑사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얘를 을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즉 계약을 한 갑은 갑이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 병은 을이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어요? 운전면허증에 쓰여져 있는 을. 자, 이 을이 허무이라는 걸 증권회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운전면허증에 사진도 붙어 있고 을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따라서 갑과 병회사 사이에는 행위자 갑이 아니라 면허증에 있는 을을 계약 당사자로 한 계좌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갑병 사이에서 갑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갑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왜? 행위자 갑과 상대방 병사의 의사가 불일치한다 말이죠. 갑은 자신을 당사자라고 생각할 것이고 증권회사는 을을 당사자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불일치하니까 을이 당사자가 될 것이고 갑은 당사자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총론에서 아주 중요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 나오죠. 조문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기간을 정했다.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29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28조 2항 3항 사고에 의한 연착. 연착은 했는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을 때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하거나 또는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보고 계약은 성립한 걸로 보겠죠. 연착과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요. 격지자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격승발 성립하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었을 때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요.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사실 때 계약이 성립하죠. 의사실현행 계약 성립이 있고요. 534조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청약의 유인과 구별이 되죠. 12번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 없지요? 회답 의무는? 회답 의무도 없죠. 내가 거절할 거야, 안 살 거야 이렇게 회답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승낙 의무는 당연히 없고 회답 의무도 없다. 회답 의무도 없다. 자, 12번 청약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근로자 갑이 회사에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근데 이 명예퇴직 신청을 우리 대법원이 근로자 갑과 회사 을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근로계약 있잖아요.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합시다 라는 청약으로 봐요.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회사에다가
나 회사 그만둬도 돼요 라고 청약한 걸로 봐요. 합의 해지에 대한 청약으로 봐요. 그럼 이때 회사가 승낙을 해야 해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명예퇴직 신청, 즉 합의 해지 청약이 회사에 도달했어요. 그럼 갑은 이 신청서를 철회를 못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설령 명예퇴직 신청서가, 즉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서가 회사에 도달한 후에도 회사가 승낙을 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가 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는 예외 판례가 요구가 가요. 그럼 볼게요.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자. 저 회사를 그만둬도 될까요? 라는 청약이고, 이게 설령 회사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원래는 도달하면 철회를 못하는데 예외, 회사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을 해서 합의 해지가 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실현 계약 성립 판례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따로 뽑아놨는데요. 아까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 뭐였어요? 당사자 의사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 없을 때에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하게 되죠. 자, 이 관에서 판례가 하나 있죠.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줍니다. 이게 뭐예요? 예금계약에 대한 청약입니다. 예금주가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나는 이 은행에 예금하겠다라는 청약이에요. 그럼 은행이 승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직원이 이 돈을 확인을 하면 승낙이 없이도 계약은 성립한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예금계약은 예금주가 예금회사를 표시 청약을 하면 금융기관에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이 표시하면서 돈을 제공, 이게 청약이죠. 금융기관이 돈을 확인하면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금융기관이 돈을 확인하는 것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 됩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죠. 계약은 체결했는데 목적이 원시적 불능일 때, 즉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해요. 체결할 때 이미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이죠. 그걸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방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적용이 안 되니까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잖아요. 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게 뭐야? 신뢰액이죠. 이걸 배상해라. 다만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해. 그럼 이행을 하겠지. 근데 그 이행을 안 했어. 그 이익. 결국 손해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인데,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성립이 됐다. 그런데 원시적 불능이다. 여기에만 적용을 해요. 우리 대법원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판례가 하나가 이거죠. 14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을 해요. 특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는 것은 수량이나 면적에 주안을 두고
주자 누난자죠. 수량이나 면적에 주목을 해서 이 수량이나 면적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게 수량적 매매가 돼요. 대표적 아파트 매매 같은 게 여기 있어요. 전형적인 수량적 매매가 됩니다. 근데 수량이 부족해요. 계약 당시부터.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이때는 계약은 유효로 처리하고 담보 책임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고 계약 체결상의 가치 책임을 묻는 거 없다 이렇게 되겠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할 때 담보 책임이 적용이 돼서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지. 따라서 원시적 전부 불능, 전부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 체결상의 가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갑소유 땅 1필지를 200평이라 생각하고 수량 진영 매매 계약을 했는데 30평이 부족하다면 역시 담보 책임으로 가야 되고 계약 체결상의 가치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족한 부분만큼의 일부 무효를 주장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137조나 계약 체결상의 가치 책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5번은 뭐예요? 계약교섭 중 부당한 파기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교섭하는 중에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을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을이 이 신뢰에 따라서 나하고 계약이 체결되겠구나라고 믿고 행동을 했어요. 교섭 중 갑이 을에게 신뢰를 부여했고 을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어요. 그런데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요.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겨요. 갑은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라. 불법행위 책임을 져라. 즉 갑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을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 손해배상의 근거가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배상액은 을의 신뢰 손해에 한정을 하죠. 다만 정신적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계약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비용, 계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계약 준비비용, 계약 이행비용. 그러나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거. 견적서나 제안서 작성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것도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죠? 계약 준비 비용이라든가 계약 이행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참조 1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때 신뢰 손해 한정을 해요. 하지만 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계약 준비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판례에서 나온 지문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부당 파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이행 관계가 나오죠. 동시이행 관계에서 판례는요, 거의 요건 몇 개 하고 요건에서 나오는 판례. 특히 중도금지께서는 선이행 의무는 항변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생기는 불안의 항변권 또는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도래. 근데 한번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동시행관계인 거 아닌 거 요거 구별하는 판례들이 집중해서 나오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책임을 거절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아직 이행기가 아니야. 나만 선이행 의무야. 중도금을 지급해야 돼. 그럴 때는 거절 못하죠.
다만 중도금을 지급해야 될 날짜에 건설회사가 신용불안이야. 그럼 나 불안해서 못 주겠지. 그게 2항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되겠죠. 18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생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는 이걸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 약정으로 성립한 채무. 이건 동생관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면 갑은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을은 원상복구 플러스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무슨 특약을 했냐면 임대차 기간이 예컨대 2023년 5월 1일부터 정했어요. 자, 을은 5월 1일부터 꼭 이 물건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5월 1일 날 인도를 못하면 갑은 연체이자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임대인의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을은 2023년 5월 1일부터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갑이 2023년 5월 1일 물건을 못 넘겨주면 을은 물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갑의 지연 손해배상. 근데 실제로 갑이 5월 10일 날 물건을 넘겨줬어요. 그럼 을은 9일 동안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 요 의무, 요 손해배상 의무와 원상회복은 반환 의무가 동생관계냐?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이건 특약상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및 원상회복 의무하고 별도의 특약을 통해 발생한 임대인의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개의 약정을 통해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상 채무와 동생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자, 갑의 채무가 예를 들어서 갑이 주택을 매매했는데 이 주택이 갑의 잘못으로 불능이 돼버렸어요. 갑의 채무가. 그럼 갑의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때 을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의 손해배상 채무는 주택 소유권 이전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동생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동생관계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신용 불안이야 건설회사가. 건설회사 이행이 곤란한 현전사가 있어. 그럼 나 중도금 못 줘. 불안의 항변권이죠. 불안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번. 예, 그래서 그 137페이지 해설이 있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회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먼저 이행해야 될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1번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갑부터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을이 대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대금을 지체하고 있어요.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갑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선이행 의무였던 대금 채무하고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동생관계가 되죠.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선이행 의무도 상대방 채무와 동시행관계가 됩니다. 22번 갑소유 토지의 매수인들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갑의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과 동생관계 되는 게 뭐예요?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 그 중도금에 대한 잔금 지급일까지 연체이자 그리고 잔금 요 세 가지가 매도인의 채무와 뭐가 된다? 동시행관계가 되겠죠. 원래 동시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고 선이행했던 중도금도 동시행관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잔금 지급기일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 갑의 채무 이행과 동생관계 되는 것은 을의 중도금, 지연이자 잔금. 이게 동시 이행 관계가 되겠죠.
옳은 질문이 되겠죠. 23번. 자, 갑이 이행을 제공하면서 돈 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대금 지급을 거절 못 하잖아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 못하면 지체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뢰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며칠 있다가 갑이 재청구를 해요. 근데 이때는 이행 제공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러면 갑의 한 번의 이행 제공으로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되죠. 그러니까 23번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일방의 이행 제공, 갑의 이행 제공으로 지체에 빠진 을, 그 후 갑이 이행 제공 없이 청구했을 때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한 번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그런 의미죠. 자, 갑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변권이 있잖아요. 항변권이 있다라는 건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아니지. 지체는 부당 거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하게. 그 지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25번. 자, 보세요.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자, 그런데 을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1억 보증금 반환 채권. 그런데 이 1억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갑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왜? 을이 보증금 내놔?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목적물 내놔? 목적물 돌려줄 때까지 못 줘. 항변권이 붙어 있잖아요. 갑의 보증금 반환과 을의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니까 을이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러면 갑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못 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갑의 항변권이 붙어 있단 말이죠. 결국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에요. 이게. 근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 1억 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1억과 요 보증금 1억이 같으니까 퉁칠 수 있죠. 퉁치는 게 뭐예요? 상계죠. 상계. 자, 여기서 갑이 야, 내가 너한테 돌려줄 보증금이 1억이고 빌려준 거 1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액수가 같으니까 갑이 퉁치겠다. 갑이 상계를 했다. 갑이. 그럼 요 갑이 갖고 있는 채권이 자동 채권이 되고요. 상대방 을의 채권이 수동 채권이 돼요. 반면에 을이 갑에게 야, 내가 너한테 1억 빌린 게 있고 보증금 1억 돌려받을 게 있다. 액수가 같다. 야, 을이 갑에게 퉁쳐. 을이 상계할 수도 있어요. 을이 상계를 하면요.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이 자동이고요. 상대방이 수동이 돼요. 그런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을은 상계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상계하면 이게 자동이 되고 이게 수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항변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상계하지 못하죠. 따라서 25번 임차인 을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가 됩니다. 비슷하게 참조. 자, 갑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갑이 1억 매매 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1억 대금을 내놔.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물건 넘겨줄 때까지 못 줘.
항변권이죠. 결국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즉 매매대금 채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입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너한테 1억 빌린 게 있고 대신 대금 1억 받을 게 있으니 갑이 을에게 야, 퉁쳐. 매도인이 상기하게 되면요, 요게 자동이 되잖아요. 반면에 매수인이 야, 퉁쳐. 상기되면 요게 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매도인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 못한다 이렇게 되죠.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를 못해요.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하고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합니다. 동자상 X, 도자상 X, 차자상 X.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매도인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조금 아주 계약 총론에서 판례 중에 아주 어려운 그런 판례들이 됩니다. 26번은 자, 매매대금 채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다 그랬죠. 하지만 소멸시에 걸려요. 항변권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리게 됩니다.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어요.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갑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을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요.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리게 됩니다. 즉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27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팔았어요. 자, 갑과 을 사이에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 토지에 병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갑은 요거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겠죠.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주는 게 원칙이니까. 따라서 매도인의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가 을의 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 관계가 되니까 27번 옳은 지문이 되겠죠. 가압류가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이 돼 있지 않고 가압류가 돼 있을 때 마찬가지죠. 가압류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의무가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가 되겠죠. 그게 참조가 되겠죠. 자, 28번은 도급인이라고 돼 있어요. 건축주.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럼 건축회사는 하자를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도급인은 당연히 하자 보수할 때까지 대금 못 줘. 공사대금 못 줘. 할 수 있어야 되죠. 공사대금 먼저 줘버리면 하자 보수하지 않지 담수 탄단 말이에요. 따라서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하자 보수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을 지급해버리면 수급인은 공사대금 받고 잠수를 타버린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수급인의 하자 보수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9번은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병에게 경매가 됐고요. 병은 법원에다가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병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어요. 근데 이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근저당권자는 배당금을 병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병은 등기를 갑에게 돌려줘야 되죠. 즉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와
경락인의 말소 등기 의무가 동생관계냐?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잖아요. 을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병에 대한 의무고요. 병의 말소 등기 의무는 채무자 갑에 대한 의무잖아요. 즉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30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죠.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그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생관계냐? 아니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세요. 아주 잘 나오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31번은 우리 조문에 있죠.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 설정자의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다. 그랬죠? X죠.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자, 33번은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갑의 부인의 이름으로 을 소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을이 나중에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요걸 취소했어요. 근데 근저당권은 돈 빌리는 거하고 종된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첫째,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는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의사 표시는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취소 효력이 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된 게 아니다.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된 거다. 자, 계약이 취소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죠. 을은 빌린 돈을 부당이득 반환해야 될 것이고 병은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을이 빌린 돈을 돌려주는 것과 병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계약 취소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을이 빌린 돈, 금전, 계약이 취소했기 때문에 이건 빌린 돈 반환이 아니죠. 변제가 아니에요. 을이 갑에게 돈을 돌려주는 건 변제가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갑이 돈을 갚아요. 저당권 등기 말소.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을 때 정상적으로 돈을 갚는 것과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3번을 변제와 담보권 말소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33번은. 3번은 변제와 담보권 말소가 아니고요.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예요. 따라서 이건 동시행관계예요. 그러니까 33번과 변제와 담보권 말소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34번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도 하죠. 갑과 을이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즉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을 가봤더니 각각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탁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갑이 2분의 1 공유지분 등기가 돼 있고 을이 2분의 1 공유지분 등기가 돼 있을 때 갑의 이 2분의 1 지분은 전체 효력이 미치고요. 등기가 을의 2분의 1 지분도 전체 효력이 미쳐요. 따라서 갑의 2분의 1 지분이 미치는 요만큼은 갑이 등기 명의 수탁자, 을이 지분 등기 명의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을이 지분 등기 명의 수탁자, 갑이 신탁자가 되는 거죠. 즉 서로 지분 등기를 명의 신탁한 거예요. 자, 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이거를 해지하고 서로 지분을 맞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이 여기에 대한 2분의 1 지분과 을이 여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당연히 동시행관계가 되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즉 상호 명의상 약정이 해지가 되었을 때 공의 지분권자 서로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되겠죠. 35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 보면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하는 것과 임대인이 그 권리금 회수 반환에 대한 손해배상이 동생관계 아닙니다. 이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하고는 동시 이행관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생관계에 있는 것은 보증금 반환이에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 동생관계예요. 따라서 상가 건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동생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요 34번 하고요. 35번 동생 이행 관계라 그랬죠. 35번은 동생 관계가 아니라 그랬죠. 요거 35번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작년에도 나왔죠. 좀 판례 따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가 쌍무계약 효력 중에 동시 이행 관계 판례, 동생 관계 판례가 많죠. 지문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대법원 판례니까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아 그래서 동생 관계가 아니었구나. 아 그래서 동생 관계였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꼭 이해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촉은 이제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해제, 해지 판례가 남았죠. 그건 이제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